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 박사과정 수료 원동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충주시의 브라운필드 현황과 활용 방안 연구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번 논문은 2023년 충주학 신진연구자 학술연구과제 공모사업의 결과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종 발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주시의 브라운필드 현황과 활용 방안 연구에 관련돼서 오늘 목차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서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도시 재생과 도시 재개발의 차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충주시의 비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충주시의 브라운필드 현황 및 활용 방안을 예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며 도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획기적인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약 80%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개발도상국 베트남의 경우에도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오지의 경우에는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대다수의 지구촌의 선진국을 필두로 하여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들이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인간이 농업을 기반으로 시작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면서 같이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도시는 발전하게 됩니다. 도시 발전 중에 형성된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들이 하나하나씩 생겨나면서 도시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바탕으로 해서 산업구조가 생겨나게 되었고 경제구조, 이러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생성되고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어떤 의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도시는 계속해서 발전하기보다도 또 소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방치되고 낙후되고 슬럼화된 도시는 사람들에게 외면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MBC 주말 연속극 서울의 날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1990년대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인데요. 서울의 산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살던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촌으로 변모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농촌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오밀조밀 모여서 살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면적인 재개발로 인하여 도시 지역 자체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 조세희의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1970년대 후반에 판자촌에서 벌어졌던 빈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 역시 재개발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소설이죠. 그리고 아래에 오시장 취임하자 도시 재생 사업지 12곳 우리도 재개발할 것. 이 부분도 도시의 낙후된 부분을 재생해서 재개발하겠다라는 의욕을 담은 기사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도시 재생과 도시 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생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생의 전제는 도시 세태를 기반으로 합니다. 세태는 동일 지역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과거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에 따른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비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낙후는 동일 시점 기준으로 해서 다른 지역과의 어떤 차이점을 횡단면으로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전략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세태, 낙후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전략 정책의 핵심은 세태, 그리고 기투자, 기이용되던 도시 용량의 저비용, 미이용, 그리고 유기, 공가. 공가는 바로 내려진 상점가인데요.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도로입니다. 결국 이런 낙후되고 쇠퇴된 도시를 재생하는 겁니다. 이 재생은 기존 도시 용량을 다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키포인트를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개발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도시 재생은 물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시 재개발보다는 도시 재생이 부처 간 통합적 접근 연계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도시 재개발도 물리적이라든지 물리적인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도시 재생은 이런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개선을 모두 통합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도시 재개발은 부수고 새로 짓는 것, 결국 철거하고 재개발한다는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런데 도시 재생은 부수지 않고 고쳐 쓰는 것, 고전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과 도시 재생을 표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 재개발은 토지 건물 소유자 중심이고요. 결국 개발 이익에 관심에 초점을 둡니다. 도시 재생은 거주자 중심의 지역 공동체 중심입니다. 그리고 도시 재개발은 수익성 토지를 말하고 도시 재생은 자력 기반이 없어 공공 지원이 필요하고 세태 지역을 지원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시 재개발은 물리적 환경 정비, 주택 또는 기반 시설을 전면 정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도시 재생은 종합적인 기능 개선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도시 재개발은 생활 개선 중심으로 신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시 재생은 부분적 도시 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재개발은 대규모 건축업자가 시행하고요. 도시 재생은 문화기획자가 전면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게 됩니다. 도시 재생의 전파 경로를 살펴보면 처음 영국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장된 도시는 결국 쇠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쇠퇴를 다시 도시 재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즉 도시 재생을 최초로 경험한 국가입니다. 그러한 어떤 도시 쇠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산업 시대의 어떤 자원의 노후화되고 불량화된 공장의 노동자 주거지를 다시 재생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사회적으로는 이민자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사회적 병리 현상, 결국 범죄라든지 마약, 그리고 빈곤의 공간적 집중과 인종 갈등의 어떤 양상 등을 해결해 줬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 경제의 쇠퇴가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어떤 대규모 실업들을 도시 재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은 물리적으로는 옛 산업 유산 등을 지역 문화 자산으로 재활용하고 환경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사회적으로는 치안 확보와 경제적으로는 증가하는 유동 인구를 대상으로 한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전쟁으로 말미에서 도시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복구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도시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1970년대 중후반부터 발전되고 성장됐던 도시들이 쇠퇴하게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 이르러 도시 재개발과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 도시 재생에 대한 어떤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구도심의 쇠퇴는 결국 물리적으로는 도심의 주택 노후와 슬럼 및 공동화 현상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지방에서 상경하여 이주한 난소공 계층이 형성됩니다. 달동네 및 청계천 주변 판자집이 형성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강남 및 한강권 개발로 특정 계층, 부동산 투기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심 재개발은 물리적으로는 학고방 등으로 인한 노후 불량 주택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결국 화재라든지 붕괴 이런 어떤 위험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도심 내 주택난 해소 강편으로 임차인의 강제퇴로로 사회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도심 정비로 집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심 재생은 물리적으로 미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유산으로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노후주택의 경우 정주 여건 개선의 한계로 도심 재생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주택을 재생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실패했던 사례가 있어서 재개발의 어떤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심 재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은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임차인 지역 공동체의 파괴인데요. 기존의 주거민들이 도심 재생으로 인하여서 집가가 상승되면서 쫓겨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선별적 도심 재생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산으로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심 재생의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노후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과감한 재개발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도심 재생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주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바로 브라운필드입니다. 브라운필드는 개발이 완료된 부지 혹은 시설로 현재 환경 오염으로 인해 활용이 중단되었거나 방치된 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브라운필드 개념 범위를 살펴보면 사실 이 브라운필드 개념이 정해진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라든지 현재까지 나온 논문을 토대로 살펴보면 산업유산 재생지라든지 그다음 지금은 활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지, 그다음에 이전적지는 산업화로 인하여 공장이라든지 상업용도로 사용되었다가 환경오염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 이전인데요.
이 부분은 선진국의 같은 경우 뭐 신발 공장이라든지 뭐 섬유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공장들이 그 노동력의 어떤 노동 집약적인 사업들이 해외로 이전되면서 벌어진 그런 공장 부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들을 브라운필드 개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념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운필드 재생은 무엇이냐? 먼저 오염되고 버려진 땅이 도시 곳곳에 있고 비용, 시간과 지속 가능한 재개발의 브라운필드 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라운필드 활용을 통한 지역의 쇠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가치 경과 회복을 위한 도시의 정체성 회복을 기대하기 위해서 브라운필드 재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브라운필드 재생은 그린필드의 반대 개념이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린필드는 자연의 어떤 상태로 보존된 지구인데요. 브라운필드는 개발되고 발전된 지역이지만 낙후되어 버려진 땅을 다시 한번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브라운필드 경관재생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브라운필드는 그 가치를 8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 가치, 세 번째로 사회적 가치, 네 번째로 환경적 가치,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심리적 가치, 여섯 번째 공간적 가치, 일곱 번째 기술적 가치, 여덟 번째 생태적 가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환경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위기, 그리고 또 환경의 어떤 무분별한 파괴로 인해서 브라운필드의 가치는 상당히 그 환경적 가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브라운필드를 살펴보면 그 개념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유럽의 어떤 브라운필드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유유지 용어라는 개념으로 부동산 축적에 대한 과세 근거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2000년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도 규제 개혁 완화와 집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염된 부지라는 인식이 한국에서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운필드의 국내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전라남도에 있는 고흥영남중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흥영남중학교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폐교 위기에 농촌 인구의 어떤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폐교 위기에 있었던 학교를 미술관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촌 마을에 과연 이 미술관이 무슨 무슨 효용 가치가 있을까? 그러나 국내의 어떤 폐교를 활용한 사례로서 이 고흥영남중학교는 매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포미술관이 현재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남포미술관은 사립 재단입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을 그대로 재생해서 활용해서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 예술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각종 미술 기획을 전시하면서 전국에 알려진 학교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 사례로 본다면 오염부지의 어떤 활용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서울에 있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월드컵 유치가 되고 2002년 월드컵 공원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오염부지를 재생한 사례로서 브라운필드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외 사례 말씀을 드리면 히람스쿨 인데요. 미국에 있는 히람스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폐교된 학교를 태양판 전지 및 그래놀라 식품 생산 그런 어떤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사례로 브라운필드의 어떤 하나의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에 있는 그 마운틴 트레시무어 파크인데요. 이 공원 자체도 처음에는 165에이커의 도시고용 폐기물 매립지였습니다. 그 매립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파트부터는 충주시의 어떤 비전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는 충청북도 동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는 20만 정도 됩니다. 2023년 7월 현재 기준으로. 19세기 이전까지 충주는 한반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중세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충주는 한반도의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남한강과 달천, 합류, 비옥한 평야와 영남과 서울을 잇는 남북교류의 중개 역할 및 서울의 경창으로 운반되는 수륙교통의 어떤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주는 수원본 온천 등의 어떤 자원이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큽니다. 조선시대 세종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태종 이런 왕들의 어떤 그 왕들이 그 피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온천지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온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충북도청이 청주로 이전되면서 충주가 침체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발전 균형축에 경부철도가 배제되면서 충주의 침체가 지속되었고 어찌 보면 잃어버린 70년의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중부 내륙철도가 일부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7년 중부 내륙철도가 전면 개통 예정인데 서울의 수서지역부터 충주까지 5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충주시는 과거부터 사통팔달의 어떤 교통망 사통팔달의 중심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부 내륙고속도로라든지 중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그 여러 고속교통망이 개통이 되어 지금 중심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메가 서울이 부각되고 있죠. 어찌 보면 충주가 메가 수도권으로서의 어떤 지역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접근이 용이하고 그리고 철도교통 중심지로서 수서에서 충주를 거쳐 문경, 대구, 그 다음에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북횡단 철도의 어떤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산업 입지 조건인데요. 이것은 바로 수자원과 연관되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관광 자원이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부터 중어문화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어떤 역할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의 어떤 브랜드를 한번 살펴보면 충주가 청색의 이미지, 그 다음에 녹색의 이미지, 오렌지색의 이미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good 충주, good, great, opportunity, open, development. 그래서 열려있는 모든 개발이 열려있는 그런 어떤 기회 도시라는 것을 충주 브랜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의 브라운필드 현황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살펴보시면 이 충주에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브라운필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브라운필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리조트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호탑, 아마 충주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 충주 리조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외지에 있는 분들도 충주 숙박시설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충주 리조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주 리조트는 그 충주호구에 위치해 있고요. 천혜의 자연 경관과 함께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1986년에 태국 한인 교민 회장 출신이 이 리조트에 투자를 했는데요. 1991년에 별장형 휴양시설 빌라로 건설되었고 그리고 호텔로 개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7월에 타워 콘도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토지 소유권 및 자금난, 대출금 상환 등의 내부 외환을 겪게 되면서 2000년대 중반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직원들이 운영된 그런 사실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 최종 폐업하게 됩니다. 현재 충주 리조트의 어떤 전경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현재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주 리조트라는 표지판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충주 리조트라고 현재 이 구도 지금 도로 표지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전경을 보시면 천혜의 자연 환경과 수자원과 그다음에 숲과 같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지금은 충주 리조트가 을신년스럽게 남아있는 장면들입니다. 지금은 이게 개인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이렇게 막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충주 리조트가 지금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 이 토양의 어떤 오염까지도 오염의 어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량역입니다. 지금은 동양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충주 리조트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로 여객 취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약 지금 15년 동안 여객 관련된 운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군부대 유류 수송 인입선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구려 승마장이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발전 지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산척, 동량, 엄정, 소태, 금가, 균형 발전, 로드맵, 수소 산업 거점화의 어떤 중심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개발이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선 고속철도 논의로 동충주역 신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폐역 그 동량역 활용 방안을 한번 예시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충주시 브랜드와 자전거를 한번 접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한강의 물자원과 그 다음에 친환경 레저 그리고 역동적 레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수도권의 상수원 공급지이면서 친환경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충주시는 충주시 브랜드와 자전거가 추구하는 상징적 의미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주가 과거부터
자전거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보면요, 현재 이명박 정부 이후에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전국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충주가 그런 거점, 허브 지역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 허브 지역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 12월 중부대륙 KTX의 충주 부발 구간의 부분 개통 및 2027년 수서로 기점으로 중부내륙 KTX의 전면 개통으로 중부내륙도시 충주가 핫플레이스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충주는 수안보 온천과 단양 제천과 연결되는 남한강 수자원, 그리고 중원 타평리 7층 석탑 등 국보급 역사자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상주에 이어 충주는 우리나라 자전거 중심 도시로서 전통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토종주 자전거 이용 현황을 위해서 충주 구간은 국토종주 전체 이용 인원의 32%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건에 대한 개선과 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레저 활동이 성장하며 4대강 개발과 맞물려서 4대강 자전거길이 생겨나고 자전거 인구의 급증은 자전거길의 개발을 통한 공급 조화를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객의 증가와 자전거길의 공급을 통한 자전거 레저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관광은 주거지 외에서 이루어지고 24시간 이상의 시간과 관광, 스포츠 관광이 결합됩니다. 남한강 자전거길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과 인접해서 많은 자전거 인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전거길을 통한 전국 종주 혹은 주말 레저 활동을 위한 자전거 숙소는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은 지역 특산물과 특산물 사과 외 타 지역 사람들이 떠오르는 영감이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길 숙소 그리고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전거길 숙박 앱 설계를 통한 국내 최초 자전거 전용 숙소 조성은 충주를 하나의 자전거 시티로 만드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충주 및 남한강 유역 자전거길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문화 스토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자전거 숙소를 통한 다양한 자전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근거지로서의 자전거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숙소의 활용을 통한 자전거 광고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사이클링, 충주 탕금호 자전거 대여소에 버려진 자전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확장하고 그곳에 자전거 숙소를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체험관광 안내를 극대화하고 최소한 충주를 1박 2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역문화 자원 활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주제 기반의 축제를 기획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사업 내용으로 제안을 합니다. 자전거 숙박에는 또 자전거 수리 서비스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장비 유지 보수, 수리 도구 세트 제공 및 수리를 위한 워크숍,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마 서비스, 그리고 수안보 온천 홍보 부스를 병행하면서 사우나 서비스, 자전거 인포메이션 제공, 그래서 다양한 양질의 자전거 장비 스토리텔링, 그리고 세탁 서비스, 그리고 CCTV 감시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타는 사람을 위한 LED TV, 그리고 자전거 점심 패키지 및 자전거 주제 음식 식음료 개발, 그리고 수자원과 자전거 콘텐츠의 결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충주호에 지금 충주호와 연결된 탕금호 조종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미
2013년에 국제조정경기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그 조정경기장을 수시 활용하여 경제적 유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과 광 주제의 국제 자전거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충북 내륙의 어떤 단양, 제천과 연계하여 자전거 1일 투어, 자전거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전거 체험 박물관, 그리고 자전거 맞춤시에 자전거 프레임을 제작하고 자전거 동호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사계절이 특화된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충주 자전거 로드 스토리텔링은 첫 번째 탕금대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탕금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400여 년 전 신라 진흥왕 때 욱 선생이 가야금을 연주하던 곳이 바로 탕금대인데요. 우르게 스토리를 구체화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원보 온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 온천수로 유명하고 인체 이로운 각종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조 및 세종이의 피부병 치유를 위한 행차 스토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진 석비인데 고구려의 대부분의 유적들이 만주와 북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 고구려비는 남한 유일의 고구려 유적입니다. 장수왕의 남한 정책 스토리를 부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충주 중앙탑입니다. 중앙탑 주변에는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넓은 잔디밭 중간중간 조성된 조각 작품을 가볍게 감상하기 좋은 곳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스토리를 부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탕근대를 또 말씀을 드리면 임진왜란 때 무장 신림의 이야기도 곁들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맞서 전투를 벌인 격전지로서 신립장군과 병사들의 희생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목계나루는 배 수십 척이 오가고 전국에 모인 사람들이 목소리가 강물 위로 번지던 곳으로 풍경이 좋고 충주 출신 시인 신경임 시인과 한민복이 연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주댐은 넓게 펼쳐진 댐을 보면 마음이 뻥 뚫리는 시원한 기분이 드는 곳이죠. 충주댐으로 인한 수몰전 마을 스토리와 하천 생태 스토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행교는 숲이 우거지면 더욱 운치 있는 길로 유명한 곳입니다. 남한강 다리에 얽힌 스토리 재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제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의 안인동과 목벌동, 중민동을 연결하는 고개인데요. 마지막제는 신라시대의 나무벌과 같은 뜻인 깊은 나무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명산 옛 이름인 심양산에서 따와 심양현이라고 하였고 심양현의 한자 뜻을 풀어 마수막제라고 하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마지막제로 발음이 바뀌었다는 주장입니다. 청풍과 단양의 죄수들이 사형 집행을 받기 위해 충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이 고개만 넘으면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어 마지막제가 되었다는 애처로운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남산 아래 마지막제 부근에 사형장이 존재했고요. 현재 안림동 근처에 있고요. 충주시 화장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그리고 충주 자전거 로드 앱을 구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주 자전거 로드 어프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는데요. 충주 명소 스토리텔링 내용을 바탕으로 거리 구간을 표시하고 안내를 구축하고 충주 업체 협약을 통한 어플 작업 시 할인 적용을 통해서 자전거 로드 이용객의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또 충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어떤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충주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 충주가 자전거 문화 도시로의 어떤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정체되고 소멸 위기 도시에서 젊고 성장하는 레저 도시로서 변모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로드의 최초 구현으로 전국의 관심이 증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거고요. 메시지가 담긴 자전거 콘텐츠 구현을 통한
충주의 뉴 브랜드 이미지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충주 비료공장과 세안미디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1900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1950년대, 60년대에는 충주 비료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서 90년대 이르러서는 세안미디어 공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안미디어 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1959년에 비료공장이 건설되었고, 그리고 1977년에 전라남도 여천시에 동양 최대 규모의 남해화학 공장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충주 암모니아 센터 생산 충주 제1비료공장, 호남 제2비료공장, 그다음 충주 암모니아 센터가 생산이 중단되면서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세안미디어가 한국비료 충주비료공장을 인수하면서 세안미디어가 출발을 했는데요. 98년에 충주 공장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생산 능력의 83%가 소실되고 630억의 재산 피해를 갖게 되면서 세안미디어가 이때부터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1998년에 이제 부채가 1조 7천억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GS그룹 계열의 코스모 화학 컨소시엄에 인수되면서 코스모 신소재로 변경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비료공장 세안미디어 사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2020년 2월까지 이 세안미디어 사택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에 사택 부지는 철거되고 지금 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충주 학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충주에 어찌 보면 충주의 학교의 어떤 학교의 어떤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57년에 이 학교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2016년에 학생이 없어 지금 미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례는 충주 탄금대 체육시설인데요. 원래는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과거에 쓰레기 매립지가 충주 탄금대 체육시설로 변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서울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충주 수안보 사조 스키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충주 수안보에 있는 위치에 있고요. 1989년에 오로라밸리 스키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장이 됐고 95년에 사조마을 리조트 수안보 스키장으로 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스키장을 경매받은 소유주가 스키장을 미운영 결정하게 이르렀고요. 현재 2023년에 수안보 시민 골프장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사실 10여 년 넘게 스키장이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수안보 사조 스키장을 살펴보면 여전히 바뀌지 않은 도로 안내 표지판이 있고요. 스키장 안내도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 분해시설 및 숙박시설, 스키장 주차장 및 정경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금 그냥 방치된 채로 있고요. 스키장 주변 지역상가도 지금 폐업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수안보 사조 스키장을 재생하는 제안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유럽의 스키장이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강설량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충주 수안보 스키장 역시 강설량 부족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실 스키장의 어떤 가치가 상쇄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안보 사조 스키장을 환경 친화적인 관점에서 자전거 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 제안 사례는
이탈리아 스키 리조트 파인델라 파카델라 자전거 공원을 예로 들 수 있고, 또 국내 적용 사례로는 무즈 리조트 산악 자전거 코스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수안보 와이키키 리조트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 리조트 역시 86년에 와이키키 리조트가 건립되고, 지금 2002년에 수안보 관광센터로 폐업된 이후로 여러 개발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되었지만 결국은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안보 온천 마을 만들기를 제안하는데요. 일본 온천 마을을 벤치마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다테야마 그룹의 알판 루트를 사례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국적 풍경을 통한 국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온천 마을로의 어떤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 MZ세대의 웰빙이라든지 행복, 건강 맞춤 전략을 함께 구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래서 충주 수안보 지구 재생 전략을 통해서 살펴보면 수안보 온천 자원과 그리고 수안보의 어떤 산악 지형을 이용한 산악 자전거 코스, 이 코스는 바로 수안보 스키장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시민 골프장과 연계해서 같이 구상을 하게 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 종주 자전길을 연계해서 충주의 어떤 자전거길, 자전거 콘텐츠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충주 수안보 지구가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 충주 구 활석광산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미 화록동굴로 현재 재생이 된 지역입니다. 과거에 이제 폐광이었고요. 지금은 화록동굴로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탄생과 맞물려서 사실 주변 관광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체험 공간이라든지 광대한 그런 어떤 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공간이라든지 체험 공간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화록동굴 안에 전시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맥락 없는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록동굴의 어떤 개선 방안으로 지역성이 담긴 스토리를 발굴하는데요. 화록동굴이 있는 곳이 마지막제 그 설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막장의 어떤 이야기와 그 다음에 마지막제의 어떤 설화를 연계하는 스토리를 구현하면 좋은 어떤 그 스토리가 발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코뮤지엄의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개선을 하는 방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 문화자원 및 관광지의 어떤 연계가 필수적으로 가미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운필드의 어떤 세부 실행 방안이 있는데요. 그 세부 실행 방안으로는 사실 이 5가지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먼저 자생력 있는 생산 소비 여건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 자생력 있는 생산 소비 여건이 무엇이냐면 내부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외부의 도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가장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을 통한 수학 분석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지인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외지인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위협의 어떤 요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의 어떤 협력이 필요합니다.
민간이든 관이든 수익 창출을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공유할 수 있는 크라우딩 펀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일어났던 브라운필드 재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권자의 경계 허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에서 그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충주시의 브라운필드의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한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이 논문 발표를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